가을볕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는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분명 명절인데도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지요.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온다는데 어미가 늦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뻣뻣한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나가 가장 먼저 쌀부터 씻어 밥을 안쳤어요. 햅쌀로 지은 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23세 시집와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기와장 하나, 우리 손으로 올린 2층 양옥집이지요. 1층에서는 저희 부부가 살고 2층은 나중에 아들놈 장가가면 살림 내주려고 일부러 넓게 빼두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먼저 세상을 뜨고 나서는 저 혼자 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자식들 웃음소리로 집안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고된 줄도 모르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미리 재워둔 소갈비를 꺼내 냄비에 앉히고 정성껏 다져놓은 고기와 두부로 동그랑땡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지니 그나마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호박전, 동태전, 꼬치전까지 아들 정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푸짐하게 부쳐냈습니다. 며느리 보배는 달달한 잡채를 좋아하니 시금치랑 버섯도 듬뿍 넣고 당면을 삶아 무쳤지요. 이 많은 걸 누구 코에 붙이나 싶다가도 그래도 잘 먹는 모습 보면 좋지 않은 마음에 저절로 손이 바빠졌습니다. 어느덧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을 다 차리고 나니 오전 9시가 훌쩍 넘었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도착해서 시끌벅적할 텐데 아무런 기별이 없었습니다. 혹시 차가 막히나 싶어 텔레비전을 켜니 고속도로마다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더군요. 오죽하면 오죽할까. 바쁜데 시간 내서 오는 것만도 고맙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정오가 가까워졌습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은 온기를 잃었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잡채는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쪽을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귀를 기울여 봐도 자동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한참 동안 이어지다 뚝 끊겨버리더군요. 다시 걸어봐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제게 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띵하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히고 정태 씨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번 추석은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내년에 2배로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읽어 보았습니다. 붉은 하트 모양까지 붙여가며 보낸 그 글자들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보내는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2배로 효도할게요. 그 내년은 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배는커녕 반이반이라도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한참 동안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명절상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이 많은 음식을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
서랍에서 비닐팩과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양각색의 전들. 아들 녀석 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던 음식들을 내 손으로 다시 치우고 있자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서 식은 밥에 식은 반찬을 놓고 꾸역꾸역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제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도 치며 시간을 보냈지요. 아들 내외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서 잘못을 빌기 전까지는 저도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던 번호가 휴대폰 화면에 뜨더군요.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안부부터 묻는 것이 꼭 무슨 용건건이 있는 사람의 말투 같았습니다. 그래, 밥 먹었다. 별일 없다.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명절에 못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일이 갑자기 그렇게 터지는 바람에. 됐다. 바빴겠지. 세상 일이 어디 너희 마음대로만 되겠니? 제 대답에 아들은 멋쩍은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군요. 그러고는 날씨 이야기,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따위를 두서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이 전화가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 걸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웅얼거리던 아들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혹시 그 집 말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집이 왜? 그걸로 담보대출 같은 건 어려울까요? 저희가 지금 사업상 급전이 좀 필요해서요.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자금 회전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제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 남편의 땀과 저의 눈물이 깃든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니요.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녀석이 대뜸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이야기였습니다.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 정말 급해서 그래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이자도 꼬박꼬박 낼 거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법입니다. 이 집까지 저당 잡혀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제가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보배가 통화하고 싶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이 더 귀찮아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놈은 제게 씨알도 안 먹히니 이제 며느리를 내세워 저를 구슬리려는 속셈이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앙칼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아들과는 다르게 보배는 처음부터 싹싹하게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의도가 빤히 비쳐 보였습니다. 그래, 속상했다. 아주 많이. 네,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나 서론이 길었습니다. 뭘 생각해 봤는데? 대출은 절차도 복잡하고 이자도 아깝잖아요. 저희가 이자 낼 돈으로 차라리 어머니 용돈을 더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돈은커녕 자기들 명절 용돈 타갈 궁리만 하는 것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며느리는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그 집 나중에 저희 주실 거 아니에요? 정태 씨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저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집의 명의를 넘겨달라니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로 사업 자금도 깔끔하게 해결하고요.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도 훨씬 간단해져요. 요즘은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신경 쓰시리라나 더니까 좋잖아요. 저희가 평생 잘 모실게요, 어머니. 평생 잘 모신다는 그 말이 제 귀에는 집만 넘겨주면 평생 볼 일 없을 거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명절에 밥 한 끼 먹으러 오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들이 대체 무엇으로 저를 모시겠다는 걸까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가 계속해서 조잘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친구는 벌써 그렇게 해서 세금을 몇 천만 원이나 아꼈다느니 하는 소리들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평생의 자존심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늘 자식이라면 껌뻑 죽고 해달라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썼던 엄마였으니까요. 네, 어머니? 당황한 며느리가 되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시끄럽게 울리던 전화기가 잠잠해지자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려는지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집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함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손에 플라스틱 덩어리가 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그 작은 기계가 갑자기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은 물을 먹은 솜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내뱉은 내가 왜? 라는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벽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절이었고 경고였으며
제 남은 인생을 건 선전포고와도 같았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1층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이 집은 줄곧 저 혼자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언젠가는 돌아올 아들을 향한 기대감, 명절이면 북적일 거라는 헛된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신당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어미로서의 미련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뻔뻔한 한마디가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 버린 것이지요.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째깍, 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함께 사서 건 시계였어요. 저 시계 아래서 아들 정태가 태어났고 자랐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정태가 어릴 적 펄쩍펄쩍 뛰다가 가죽을 다 해지게 만들어 남편에게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흠집이 가득한 낡은 식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매일 밥을 먹는 그 식탁은 정태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에는 제 삶과 남편의 흔적, 그리고 아들과의 추억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어요.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의 결과가 고작 세금 아까우니 집 명의를 넘겨달라는 소리로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갔어요. 정태 부부가 짐을 놓아둔다는 핑계로 거의 창고처럼 쓰는 그 방 앞에 서자 굳게 닫힌 문틈으로 먼지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의를 넘겨받으면 평생 잘 모시겠다고요? 자기들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않아 이 방을 온통 먼지 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체 뭘 어떻게 모시겠다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은 결심을 더욱 단단히 굳혔습니다. 저 문 안의 것들은 더 이상 제 추억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집에 무단으로 방치된 주인을 잘못 만난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낡은 형광등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뒤척였지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늘 그렇듯 기억의 홍수를 몰고 왔습니다.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정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등록금을 대기가 벅찼지요. 저는 고민 끝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단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제 손에 쥐어주신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새아가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요긴하게 쓰거라 하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그 반지를 들고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저울 위에 올려진 반지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갔던 날, 제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아들의 미래는 무거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깟 반지 하나보다 아들의 앞날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정태가 결혼을 하겠다고 보배를 데리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형편의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입이 대빨 나와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평생 푼푼히 모아 붓던 갯돈을 깨기로 결정했어요. 20명의 개원들 중 제가 첫 순서로 갯돈을 타던 날 그 돈으로 뭘 할까 남편과 밤새 이야기하며 설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춘심이네는 그 돈으로 가게를 넓혔고 영희 엄마는 딸내미 유학 자금을 보탰지요. 저는 언젠가 남편과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그 꿈은 아들의 전세금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그 돈을 넘겨주던 날 며느리 보배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걸로는 강남은 어림도 없겠네요. 어머니라고 말하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랴 돈을 구하러 다니랴 정신이 없었지요. 그때 정태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 친구 춘심이가 아들이라는 놈이 지 애비가 쓰러졌는데 어쩜 저렇게 무심할 수 있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바쁜 걸 어떡하니? 저도 먹고 살아야지. 라면서요. 결국 남편의 병원비는 제가 모아두었던 남은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 모든 순간에 제 아들과 며느리는 철저히 제3자였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았고 부모가 힘들 때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기억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나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자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자원인 이 집마저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옅어지고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기억의 홍수 속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한 이정표를 발견한 셈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시장에서 4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며 잔뼈가 굵은 제 오랜 친구 춘심이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지 춘심이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나 옥자야, 춘심아. 제 가라앉은 목소리에 춘심이는 금방 무언가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옥자야? 아침부터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난밤부터 저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오지도 않은 이야기부터 대출을 해달라더니 결국엔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학이 넘어 춘심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말을 다 듣고 난 춘심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쳐 죽일 놈들을 봤나? 그걸 자식이라고 아직도 끼고 있는 거야? 야, 김옥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러다 그 집까지 뺏기고 길바닥에 놔앉는다. 춘심이의 호통은 오히려 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좋으냐, 춘심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당장 그놈들 방부터 빼버려. 짐짝들 싹 다 끄집어내서 길바닥에 내놓으라고.
빈 방으로 만들어놔야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쓸데없는 것들은 치워야 파리가 안 꼬이는 법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친구의 거칠지만 명쾌한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요. 비워내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헛된 미련도,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그리고 저 2층에 쌓여 있는 저들의 짐까지도요. 모든 것을 비워내야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알았다, 춘심아. 너 말대로 해야겠다. 고맙다, 친구야.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서랍을 열어 돋보기 안경과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114에 전화를 걸어 동네 이삿짐 센터와 짐 보관 창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수첩에 용달 이사, 짐 보관 같은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 김옥자였습니다. 친구 춘심이와의 통화로 결심을 굳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에서 가장 평이 좋다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여러 개의 번호 중 가장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던 곳이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까지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어제 저녁 아들 내외의 목소리를 떠올리자 그 망설임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네, 행복 이삿짐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사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어디서 어디로 가시는 이사인가요? 짐은 어느 정도 되시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는 아니고 짐을 좀 빼서 창고에 보관하려고요. 주택 2층에 있는 방 하나인데 장롱이랑 침대, 그리고 잡동사니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보관 이사 말씀이시군요. 날짜는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가장 빠른 날로 부탁합니다.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제 다급한 말에 상담원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보통 이사는 며칠,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하는 법이니까요. 상담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그 짐이 누구의 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들 내외 짐입니다. 네. 아드님 짐인데 상의는 다 되신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의 짐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빼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겠지요. 저는 그 우려를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와 있는 짐입니다. 집 주인이 빼겠다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상의가 필요한가요? 비용은 전부 제가 지불할 겁니다. 예약이 안 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지요. 제 단호하고 서슬퍼런 목소리에 상담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객님.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또박또박 저희 집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불안감이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일종의 비장한 흥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저는 2층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기 전에 제 손으로 먼저 정리를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게 닫힌 방문을 열자 훅 하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몇 년 동안 환기 한번 제대로 시키지 않은 방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어요.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입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뚜껑도 닫지 않은 화장품들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읽다 만 잡지책과 과자 봉지 같은 쓰레기들이 굴러다녔지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의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장 먼저 장롱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장롱 안에는 온갖 명품 쇼핑백과 함께 태그도 떼지 않은 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다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한쪽 구석에 놓인 가죽 가방을 무심코 들어보았는데 안에서 백화점 영수증이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니 가방 하나의 가격이 자그마치 제 한 달 연금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요. 저는 묵묵히 박스를 가져와 장롱 속의 옷가지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옷이건 싼 옷이건 가리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여니 그 안에는 각종 귀금속과 액세서리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선물했던 시계, 정태 돌 때 맞춰준 금반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자기들이 번 돈으로 산 번쩍이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서랍 한 구석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열어보니 예전에 정태가 잠시 이 집에 살 때 썼던 공과금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잔액 부족이라는 글씨와 함께 제가 대신 내주었던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조용히 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짐을 싸는 내내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식의 물건을 정리하는 어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내 집에 무단 점거한 세입자의 짐을 치우는 집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방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들 내외의 무심함과 이기심 그리고 저에 대한 기만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박스가 하나씩 채워져 방 한 구석에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도 함께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약속 시간에 맞춰 행복 이삿짐 센터라고 쓰인 파란색 트럭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짐 빼드릴 직원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안에 있는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하자 직원들은 익숙하게 장비들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분리하고 장롱을 해체하는 소리가 쿵쾅거리며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니 옆집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아이고, 김 여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앞에 웬 이삿짐 센터 트럭이 다 와 있고 혹시 어디 이사 가세요? 박씨 아주머니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가는 거 아닙니다. 2층 방 좀 치우려고요. 2층 방이요? 아드님 방 아니에요? 아이고, 그럼 아드님이 분가해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어머머, 잘 됐네.
진작 나갔어야지. 박 씨 아주머니는 자기가 더 신이 난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호들갑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방을 안 쓰길래 비워두려는 겁니다. 쓸데없는 짐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야 방을 다른 용도로라도 쓰지요. 제 무심한 말투에 박 씨 아주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더 캐물을 틈을 주지 않겠다는 제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겠지요. 아, 네, 그러시구나. 집이 훨씬 넓어지겠네요. 그렇게 말꼬리를 흐린 박 씨 아주머니는 뻘쭘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겠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입방아 따위는 두렵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약 1시간 만에 2층 방의 모든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침대, 장롱, 책상, 그리고 제가 밤새 쌌던 수십 개의 박스까지 모든 것이 빠져나간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뽀얀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그 방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기는커녕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더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어요. 어머니, 짐은 전부 실었습니다. 이 주소의 보관 창고로 옮겨드리면 될까요?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제가 어제 알려준 짐 보관 창고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 번호로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짐 주인이니 짐 보관료도 그 사람이 내야지요. 저는 아들 정태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제 얼굴과 제가 적은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내 직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시원한 물이라도 사서 드세요. 아닙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고마워서 드리는 겁니다. 제 성화에 못 이긴 직원들은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파란색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저는 텅 빈 2층 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방을 쓸고 닦기 시작했어요. 묵은 먼지를 닦아낼수록 제 마음도 함께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아들 내외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롯이 저 김옥자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깨끗하고 텅 빈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이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지요. 아들 내외의 짐으로 가득 찼던 2층 방이 텅 비고 나니 집 전체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나를 짓누르던 퀴퀴한 먼지 냄새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쾌한 가을바람이 채웠어요. 저는 며칠 동안 그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바닥에는 왁스를 먹여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고 낡은 벽지는 뜯어내고 화사한 연두빛 벽지로 새로 도배를 했지요. 칙칙하고 생기 없던 공간이 제 손길을 거치면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깨끗한 공간을 이대로 비워두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제가 쓸 용도도 없었지요. 그때 문득 친구 춘심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빈 방으로 만들어놔야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래요. 이 방을 계속 비워두면 아들 내외가 또다시 자기들 공간이라고 우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새로운 주인을 들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지요. 이건 단순히 월세를 받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고 아들 내외에게 이곳은 더 이상
너희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곧장 동네 복덕방을 운영하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 동네에서만 30년 넘게 부동산을 한 터줏대감으로 모르는 집안 사정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사장님, 저 옥자예요. 아이고, 김 여사님, 오랜만이십니다.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 2층 방 하나를 새놓으려고요. 제 말에 박 사장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네, 2층 방이요? 아드님 쓰시던 방 아니에요? 벌써 소문이 다 난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이제 안 써요. 그래서 좋은 세입자 하나 구해주셨으면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어떤 분을 찾으세요? 보증금은 얼마, 월세는 얼마 생각하시고요? 저는 제 조건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많이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100만 원만 걸지요. 대신 월세는 40만 원 꼬박꼬박 잘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사님? 사람이요.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이면 더 좋고요. 시끄러운 사람은 절대 사양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결정할 테니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까다로운 조건에 박 사장은 아이고, 여사님.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이내 그래도 어디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건을 듣고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거실에 앉혀놓고 거의 면접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제 노후의 평온함이 달린 일이니 허투루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기름을 발라 머리를 빗어 넘긴 번지르르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기도 전에 어머니, 여기 친구들 데려와서 밤에 술 한잔하고 그래도 되죠? 저희 시끄럽게 놀지는 않아요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술판 버리는 꼴은 못 보네. 다른 집 알아보게. 두 번째로는 갓 결혼했다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방을 보더니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쪽 벽은 헐고 터서 거실처럼 쓰면 어떨까? 벽지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 우리 스타일로 싹 바꿔야겠어. 그들은 제 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빈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두 사람이 살기에는 좀 좁을 것 같네요. 더 넓은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부부는 멋쩍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앉자마자 월세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40만 원은 너무 비싸네요. 35만 원으로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계약하면 절대 속 썩이는 일 없을게요. 흥정을 하는 그의 태도에서 존중보다는 계산적인 속내가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월세 5만 원이 아까운 사람은 내 집에 들릴 수 없네. 다른 곳 알아보게나. 몇 번의 퇴짜 끝에 박 사장은 김 여사님,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라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나 들여서 속 썩느니 차라리 비워두는 게 낫지, 안 그런가요? 라며 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르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던 차에 박 사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총각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찾아온 청년은 박수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 너머의 눈빛이 선하고 총명해 보였어요. 그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안녕하세요, 어르신.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앞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격이 달랐지요. 저는 수호 학생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공손히 받아들었어요. 학생은 어디서 공부해요? 네, 어르신. 근처 한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부모님은 두 분 다 부산에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지낼 곳을 새로 구하는 중입니다.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저 역시 홀로 지내는 처지라 그의 외로움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할머니께는 자주 연락드리고? 네, 그럼요. 매일 저녁에 영상 통화 드리는 게 제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말에는 꼭 찾아뵙고요. 그의 대답에 저는 마음속으로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말 한마디에서도 묻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사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수호 학생은 제 질문에 막힘없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아들 정태환은 참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저는 수호 학생을 데리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본 수호 학생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어르신. 방이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요. 학생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여기서 지내도 괜찮겠어요? 네, 그럼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호 학생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합시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괜찮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를 그냥 집주인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거 해줄 수 있겠어요? 제 말에 수호 학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당연하죠.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는데 정말 잘 됐어요. 앞으로 제가 진짜 손자처럼 잘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박 사장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호 학생은 그 주 주말에 바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의 짐은 단출했어요. 책 몇 상자와 옷까지, 그리고 작은 컴퓨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단출한 짐들이 방에 채워지자 비로소 이 집에 새로운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호 학생의 이사를 도와주며 따뜻한 밥을 한 상 차려주었어요. 그는 제가 해준 김치찌개를 연신 맛있다며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명절에 아무도 오지 않아 텅 비었던 식탁의 서러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호 학생에게 방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가 제멋대로 닫아버렸던 제 마음의 문을 새로운 인연에게 조심스럽게 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박수호 학생이 저희 집에 들어온 후로 한 달 남짓 지났을까요? 제 일상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호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마실 수 있도록 따뜻한 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여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수호 학생은 방에서 나와 할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씩씩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지요. 저녁이면 학교에서 돌아온 수호 학생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아들 정태와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고 자신의 학교 생활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잊고 있던 젊은 날의 꿈을 떠올리기도 했고 때로는 요즘 세상이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지요. 이 녀석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면 텅 비었던 식탁에 다시 온기가 도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 역시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평화가 영원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수호 학생이 추천해준 역사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고 수호 학생은 2층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마치 누구인지 보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끈질기고 무례한 소리였어요.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문 밖에는 잔뜩 굳은 표정의 아들 정태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문을 노려보는 며느리 보배가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야 만 것이지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지긋지긋한 싸움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휙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들 집인 양 거침없는 태도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정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비난의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어요. 걱정은 무슨, 잘 살고 있었다.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보배는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더군요. 마치 자기가 없는 사이에 무슨 큰 변화라도 있었는지 샅샅이 뜯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희랑 얘기 좀 하셔야겠어요. 보배의 말투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무슨 할 말이 또 남았는데? 저희 미래에 대한 이야기요. 어머니도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 미래를 왜 저에게 와서 논의하자는 것인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정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일단 2층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시죠. 저희 방에서요. 그러고는 정태가 익숙하게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배도 그 뒤를 따랐고요. 저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그리고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태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방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수호 학생의 공간이 된 그 방문 앞에요. 아무런 의심 없이 문고리를 잡고 돌린 정태는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저 역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전공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의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창고가 아니라 한 청년의 꿈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태가 겨우 뱉어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뒤따라온 보배가 정태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제 쪽으로 획 돌아보며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짐은 어디다 두고 생판 남을 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희 허락도 없이 방을 새를 줘요? 보배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에 2층에서 공부하던 수호 학생이 놀라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수호 학생에게 눈짓으로 괜찮으니 들어가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이런 굳은 일에 그 착한 학생을 엮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정태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를 아주 집에서 내쫓으신 거잖아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뜻이세요?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이럴 수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는 둥 온갖 말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 모든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공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이지 저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고함을 지르던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잠시 말을 멈추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 안 아프냐?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목이 다 쉬었겠구나. 내려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해라. 제 태연한 한마디에 두 사람은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보배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머니는 농담이 나오세요? 장난은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집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 내외도 저를 따라 씩씩거리며 내려왔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얼마 전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지요. 그것은 이삿짐 센터에서 발행한 보관증과 짐 보관 창고의 첫 달치 보관료 청구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겠니? 너희 짐 보관증이랑 보관료 청구서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나는 너희를 내쫓은 적 없다. 너희가 쓰지도 않고 방치해 두었던 짐을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야. 저기 좋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단다. 이건 그 증거고 이건 첫 달 보관료다. 짐 주인이 너희니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당연히 너희가 내야지. 안 그러니?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종이 몇 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반격이었을 겁니다. 늘 주기만 하고 참기만 하던 엄마가,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보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처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니. 나한테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나는 그냥 너희가 나한테 한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다. 이제 알겠으면 그만 돌아가거라. 이 집에는 이제 너희가 머물 방이 없단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두 사람의 처참한 침묵이 느껴졌어요. 그 어떤 고함이나 비난보다도 이 차가운 사실과 논리가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방문이 있고 며칠 뒤 집 전화기와 제 휴대폰이 번갈아가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제 친척들이나 남편의 형제들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정면 승부에서 패배하자 이제는 동정심을 무기로 한 2차전에 돌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가 갑자기 노망이라도 든 것처럼 하나뿐인 자식을 내쫓고 재산을 탕진하려 한다며 눈물로 호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미국에 사는 시누이에게서 걸려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하던 사람이 국제전화 요금도 아깝지 않은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어요. 형님, 저예요. 정태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형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내쳐요. 정태가 얼마나 상심이 크던지 저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울었을까요? 아마도 억울함과 분함에 몸을 떨었겠지요.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남의 집안일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그게 남의 집안일이에요? 정태는 제 하나뿐인 조카인데 형님이 늙고 병들면 결국 누가 형님을 돌보겠어요? 다 정태랑 옳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어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가씨 말 맞다나 내가 늙고 병들면 나 돌봐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집 아닌 것들 치우겠다는데 아가씨가 보태준 거라도 있나요? 없으면 그냥 끊어요. 국제전화 요금 아까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서글픔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시누이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척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형수님, 접니다.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정태 녀석 때문에 애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님이 집에서 쫓아냈다고.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짐을 치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태 부부가 나한테 집 명의부터 넘기라고 윽박질렀는데 서방님은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제 반문에 시동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애들이 사업이 힘들어서 잠시 철없는 소리를 한 거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애들 짐을 다 빼버리세요.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건 내가 아니라 그 애들이죠. 명절에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것들이 전화에서는 대뜸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서방님이라면 가만히 계셨겠어요?
제 논리적인 반박에 시동생은 결국 그래도 어른이 참으셔야죠 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른은 참고 자식은 철이 없다는 낡은 공식에 저를 끼워 맞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화가 저를 비난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제 친구 춘심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심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와락 소리를 질렀어요. 야, 김옥자. 동네에 소문 다 났다. 너희 아들놈 내쫓았다며?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아주 잘했다. 내 친구.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춘심이의 우렁찬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 아주 그냥 나쁜 년 됐어. 온 동네에. 나쁜 년은 무슨. 할 만한 게 죄냐? 자기 거 자기가 지키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런 놈들한테 집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잘한 일이야.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지 마라. 알았지?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친구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화 공세가 잠잠해질 무렵 이번에는 며느리 보배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두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려 있었지요. 척 보기에도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보배예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채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러자 보배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정말로 제가 희대의 악녀라고 생각했을 법했어요. 어머니, 사실 정태 씨 사업이 정말로 부도 직전이에요.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갚을 길이 막막해서 그래서 제가 잠시 눈이 뒤집혔나 봐요. 어머니 집이라도 어떻게 해보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보배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찾아낼 수 없었어요. 저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함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있는 보배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기 잘하는구나. 그 눈물 진짜 같아서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제 말에 보배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거라. 사람들 본다. 어머니. 그리고 그 과일 바구니도 도로 가져가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었을 게 뻔한 과일. 나는 먹고 탈나고 싶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배에 억눌린 분노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전략마저 실패로 돌아갔으니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냉수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의 영역을 떠나 더 차갑고 냉정한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성적인 회유와 친척들을 동원한 압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아들 내외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칼이었지요. 그들이 찾아오고 한 2주쯤 지났을까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제게 우체부 아저씨가 두툼한 등기우편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겉봉투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신인은 며느리 서보배의 이름으로 된 어느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타이핑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뻔뻔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간 아들 이정태와 며느리 서보배는 홀로 계신 어머니 김옥자님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부양해 왔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민법 제1008조의 2에 의거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바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예정임을 사전 고지함. 저는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부양? 기여분?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양은커녕 제 등에 빨대를 꽂고 단물을 빨아먹던 것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저를 부양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불효와 탐욕을 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 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늙고 힘없는 노인네라 이런 험악한 서류를 받으면 겁을 먹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리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래, 좋다. 법대로 해보자꾸나. 어디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 그날 저녁 저는 이 사실을 수호 학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호 학생은 자기 일처럼 분개하더군요.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주 나를 바보로 아는 게지. 할머니, 절대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증거를 모아서 반박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호 학생은 그날 밤새 컴퓨터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제 손을 이끌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어요. 법률 상담소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내용 증명 서류와 함께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집 명의를 요구했던 통화 내용, 짐을 빼던 날의 소동, 그리고 친척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했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소송으로 가더라도 어머님께서 이길 확률이 99% 이상인 싸움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그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 증거들을 모은다면 역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변호사를 제 대리인으로 정식 선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부터 저와 수호 학생은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숙제를 내주었지요. 첫째,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송금해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을 것. 둘째, 명절이나 생신 때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확보할 것. 셋째,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할 것. 저는 주거래 은행으로 가 수십 년치의 거래 내역을 전부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아들 내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태 등록금, 정태 결혼자금, 정태 사업 자금, 보배 생일 선물 등 제 통장에는 그들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손주 과외비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붙여준 기록도 있었지요. 그 손주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얼굴도 본 지 오래인데도 말입니다. 수호 학생은 제 낡은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들을 컴퓨터 파일로 옮겨주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죄송해요, 내년에 갈게요라는 변명들, 제 생일날 달랑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온 성에 없는 축하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정신적 부양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증인으로는 친구 춘심이가 기꺼이 나서 주겠다고 했고, 옆집 박씨 아주머니도 제가 부탁하자, 아이고, 김 여사님, 내가 다 받지. 명절에 그 집 대문 열리는 꼴을 못 봤는데 내가 증언해주고 말고, 라며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두툼한 서류 뭉치가 되었습니다. 이 서류 뭉치는 저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무기이자 제 삶의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양측 변호사가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제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아들 정태와 며느리 보배, 그리고 그들의 번지르르한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애써 외면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성한 유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지지, 홀로 계신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제출한 내용 증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김옥자 여사님의 재산 형성에 아들 내외의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주장이 끝나자 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준비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부터 저희 측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정신적, 물질적 부양과 기여분에 대해 하나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제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 즉 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김옥자 여사님께서 지난 20년간 아들 이정태 씨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총액은 어림잡아 2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과연 물질적 부양을 받은 사람의 통장 기록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일방적인 지원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어서 제가 아들 대신 내주었던 공과금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정태 씨는 과거 어머님과 함께 거주할 당시 본인이 사용한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어머님께서 대신 납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부양의 증거입니까? 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제 변호사는 수호 학생이 정리해준 문자 메시지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대 측은 정신적 부양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명절 및 김옥자 여사님의 생신에 아들 내외는 단 한 차례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성의 없는 문자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부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배에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제 변호사는 증인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김옥자 여사님의 오랜 친구분과 이웃 주민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들 내외의 무관심과 왕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상대 측 변호사와 아들 내외를 차례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귀측이 주장하시는 그 대단한 부양과 기여의 증거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 질문에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 정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보배만이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들의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의, 단단한 진실의 증거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뚤어졌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들의 주장이 힘을 잃은 이후 며칠 동안 집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쥐 죽은 듯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지요. 아마도 자신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충격과 법적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수호 학생과 함께 저녁을 먹고 경로당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만끽했어요. 이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끊어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섣부른 착각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호 학생은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을 거의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문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의 아들 정태가 서 있었어요.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씻지도 않은 듯한 떡진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 그리고 핏발이 선 눈. 그의 입에서는 허연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법과 논리가 통하지 않자 이제는 폭력과 감정으로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당장. 정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의 사람과 마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와서 행패야. 저는 인터폰을 통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행패? 내가 지금 행패 부리는 걸로 보여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이게 행패로 보이냐고요. 너의 인생은 너가 망가뜨린 거지. 왜 나를 걸고 넘어져? 시끄러워요. 당장 문 안 열면 나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 다 보게 망신이라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2층에서 인기척을 느낀 수호 학생이 조심스럽게 내려와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다. 괜찮다. 저러다 제풀에 지쳐 돌아가겠지. 하지만 정태는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그럼 나도 더는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 안 할 겁니다. 법대로만 하자고요. 이 집 어머니 혼자 힘으로 산 줄 아세요? 이 집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돈도 들어갔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저는 그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법적인 상속인이라고요. 저한테도 이 집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당장 내 지분 내놔요. 내 아버지 목 내놓으라고요. 그의 마지막 절규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가 드디어 마지막 패를 꺼내든 것이지요. 저를 어머니로서 부정하고 오직 죽은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주장에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지요. 저는 수호 학생에게 걱정 말고 방에 올라가 있거라라고 말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놓인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자개장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시집올 때 혼수로 해온 이 집의 역사와도 같은 가구였습니다. 저는 자개장 가장 아래 칸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봉투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저 몰래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남편은 제게 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정태가 당신 속을 많이 썩일 게야. 그러니 정말 마지막이다 싶을 때, 그때 이걸 열어보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유언장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열어보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저는 그 유언장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술 냄새와 분노가 한꺼번에 집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태는 제가 순순히 문을 열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흉흉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래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려나 보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유언장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다. 그 한마디에 정태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허겁지겁 그 안의 내용물을 꺼내 들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이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남편이 남긴 그 글자들이 한자 한자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본 유언자는 본인의 모든 법적 재산을 사랑하는 아내 김옥자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모든 소유권은 아내 김옥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지분 역시 아내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다. 하나뿐인 아들 이정태는 어머니 김옥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유산을 논할 자격이 있다. 단 이는 아들 이정태가 어머니를 향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부양하며 존경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일 아들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시, 그는 이 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언장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깊은 사랑과 자식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의 얼굴이 빠르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으로, 이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망쳤다는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가 손에 쥔 종이는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발악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망치이자 그의 불효를 심판하는 판결문이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꾸며낸 거죠? 그렇죠? 정태는 유언장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듯 보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며느리 보배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마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태에게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보배는 정태의 손에 들린 유언장과 넋이 나간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제 아들인 정태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냈습니다. 이 무능한 인간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당신 엄마 하나 제대로 구워 삶지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당신만 믿고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게 뭐야? 결국 빈손이야? 보배는 악을 쓰며 정태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정태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너 때문이잖아. 너가 옆에서 계속 부추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다 너의 그 끝도 없는 욕심 때문이라고. 두 사람은 현관에서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으며 자신들의 실패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요.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자식과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파멸해가는 두 명의 가련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는 소리를 등 뒤로 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자 시끄러운 소음이 한순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이지요.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추악한 부부 싸움을 끝으로 아들 내외가 현관문 앞에서 사라진 뒤 집안에는 오랫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2층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수호 학생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녀석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타서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덮어주었지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담담한 위로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몇 달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을 향한 원망이나 며느리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제 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고마움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호 학생은 제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자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수호 학생의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은 사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녀석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나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고 녀석은 학교 앞 맛있는 빵집에서 사온 빵을 제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녀석에게 제 젊은 시절 이야기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녀석은 제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녀석이 제 낡은 휴대폰을 보더니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사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다 스마트폰 써요.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런 거 못 쓴다. 눈도 침침하고 복잡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녀석은 결국 저를 데리고 휴대폰 가게에 가서 최신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밤마다 제 옆에 앉아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렵기만 하던 것이 녀석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조금씩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춘심이와 처음으로 영상통화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생선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어찌나 신기하고 반갑던지요. 야, 김옥자, 너 아주 신식 할머니 다 됐구나. 얼굴이 훤하네. 춘심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수호 학생을 돌아보며 고맙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게 단절되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창문을 열어준 셈이었어요.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쏟아부었던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호 학생의 월세와 제 연금을 모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 춘심이와 함께 온천 여행을 떠난 것이었어요. 춘심아,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다. 뜨끈한 물에 몸 좀 지지고 오자. 내가 다 쏠게. 저희는 기차를 타고 따뜻한 남쪽 지방의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지난 세월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밤새 수다를 떨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편 험담, 자식 험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재미있게 살지에 대한 계획까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옥자와 박춘심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 보낸 그 시간은 제게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예전부터 노래를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꿈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잊고 있던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히 소프라노 파트에서 재능을 보였어요. 노래 교실 선생님은 제 목소리가 맑고 깨끗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정태 엄마가 아니라 노래 교실의 김옥자 소프라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은 평온했고 하루하루가 충실했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올 뿐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 노래 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띵하는 소리와 함께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본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 아들 정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저 정태예요. 오랜만이죠. 잘 지내세요? 저는 보배랑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위자료 주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요. 지금은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 인생은 제가 망친 게 맞아요.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얼굴 보고 사죄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구차하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문자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심지어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먼 나라의 낯선 사람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성은 너무 늦었고 그가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지요. 저는 잠시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의 군더더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올해는 유난히 감이 풍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올 수호 학생과 함께 나누어 먹을 감을 따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 교실 갈 생각에 설레고 저녁이면 수호 학생과 함께 먹을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제 남은 삶과 그 이후에 대해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르는 법이니 제가 정신이 건강하고 맑을 때 모든 것을 제 뜻대로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젊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옥자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이고, 어머님, 물론입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덕분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변호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어머님.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며칠 뒤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찾아왔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발걸음이었어요. 그때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피고인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작가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앞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제 뜻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 아들 이정태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것만 남겨주고 싶습니다. 한국 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미움이나 복수심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제 평생의 땀이 담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또한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알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적은 몫을 주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해요.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약간의 예금과 이 집을 팔게 될 경우에 생기는 돈은 전부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저처럼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던 변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말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은 제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수호 군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박수호 군이라면 지금 어머님과 함께 사는 그 학생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학생이 아니라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되었지요. 수호 학생은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매일같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할 때까지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이 집 2층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어요. 법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어머님. 사용대차 계약 형식으로 유언장에 명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그 아이가 제 마지막 가족이 되어 주었으니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그때 집을 팔아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유언장은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마친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제 손으로 깨끗하게 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없이 평온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수호 학생이 멋쩍은 표정으로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오늘 첫 월급 탔어요. 할머니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운 빛깔의 따뜻한 캐시미어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낡은 목도리를 보고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 귀한 걸 너 맛있는 거 사 먹지. 왜 할미 선물을 사왔어?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취직도 하고 사람 구실하게 된 건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녀석은 제 목에 직접 스카프를 둘러주었습니다. 목에 감기는 부드러운 감촉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가 끓인 뜨끈한 김치찌개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호 학생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맞장구를 쳐주었지요. 텔레비전에서는 시시콜콜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만의 작은 식탁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더 큰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호 학생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녀석이 선물해준 스카프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찼지만 조금도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을 그리고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물었었지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를 내쳤냐고요. 이제 저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내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행복을 내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와 족쇄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태어난다는 것도요. 제 옆에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먼저 떠난 남편이 저를 향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처럼 다정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